중국 기업이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미국과 파나마 사이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죠. 그리고 2026년 1월 파나마 대통령이 미국과의 위기는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 외교적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후로 파나마 운하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운하를 되찾겠다. 중국이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었죠. 파나마는 즉각 반발했고 운하는 파나마의 것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심각한 갈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외교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파나마 운하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이 완공한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공사비는 약 5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억 달러 정도고 공사 과정에서 약 5,000명에서 5,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대부분은 카리브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죠. 미국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로 가려면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돌아가야 했는데 운하가 생기면서 항해 시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 단축됐거든요. 해군 함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건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운하를 건설하기 전 미국은 먼저 파나마를 독립시켜야 했습니다. 1903년 당시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일부였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의 운하 건설 조건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미국은 파나마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해군을 파견해서 콜롬비아군이 진압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독립한 파나마는 미국과 조약을 맺었고 미국은 운하 양쪽으로 폭 약 16km의 땅을 영구적으로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파나마 운하지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점점 문제가 됐습니다.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지와 물결이 일면서 파나마 한복판에 미국 영토가 있다는 게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파나마인들의 불만이 쌓였고 1964년 1월 폭발했습니다. 파나마 학생들이 운하지대에서 파나마 국기를 개양하려다가 미군과 충돌했고 수십 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로 번졌어요. 파나마는 이날을 지금도 순교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결국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파나마와 조약을 맺어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운하를 완전히 파나마에 넘기기로 한 거죠. 이 결정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은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돈을 냈으며 우리가 지킬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카터는 이게 냉전 시대에 라틴 아메리카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약에는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운하가 위협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1999년 12월 31일 정오, 파나마는 마침내 운하의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파나마는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16년에 운하를 확장했어요. 더 큰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에서 6%, 연간 약 13,000척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컨테이너 화물의 40%가 이 운하를 통과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운하가 다시 쟁점이 됐을까요? 핵심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2017년 6월 파나마는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을 승인한 거예요. 그해 11월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가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파나마를 방문하기도 했죠. 그 이후 중국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중국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기준으로 미국 다음 두 번째 고객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우려한 건 항구 문제였습니다. 1997년 파나마가 운하 완전 장악을 준비하면서 운하 주변 항구 운영권을 민간 기업들에게 위탁했는데 홍콩에 본사를 둔 CK 허치슨이 대서양 쪽 크리스토발 항구와 태평양 쪽 발보아 항구를 모두 따냈습니다. 운하 양쪽 끝 항구를 한 회사가 운영하게 된 거죠. 1999년 미국 국무부는 조사를 했지만 중국이 운하를 통제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홍콩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CK 허치슨도 민간 기업으로서 중국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런데 2020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자치권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이제 홍콩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 영향 아래 들어갔어요. CK 허치슨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2021년경 파나마가 CK 허치슨의 항구 운영 계약을 장기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논란이 있었지만 허치슨이 수십 년 동안 항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미국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대만 침공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이 항구들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가 터져나왔죠.
미국의 우려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항구들이 운하를 통과하는 미국 군함과 잠수함의 정보를 베이징에 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 함대가 어느 시점에 어느 해양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죠. 대만 유사시 미 해군은 동부 해안 전력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 태평양으로 신속히 이동시킬 텐데 만약 중국이 항구를 이용해 운하를 방해한다면 미 함대는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야 하고 그건 15일에서 20일의 추가 시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또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파나마가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통행료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의 설명은 달랐어요. 운하는 가퉁호수라는 담수호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과할 수 있는 선박 수가 물리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른 거고 모든 나라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거죠. 파나마는 미국 선박만 특별 대우하는 건 1977년 조약의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중국이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강경 발언을 반복했어요.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는 즉각 운하의 모든 펑방 센티미터는 파나마 것이며 협상 불가라고 맞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심각한 외교 갈등처럼 보였죠.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순방했습니다. 그는 물리노 대통령과 만나서 중국의 영향력 문제를 논의했어요. 루비오는 중국 공산당이 파나마 운하 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파나마가 즉각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이 조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회담 직후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파나마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1대1로가 지난 몇 년간 파나마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가, 어떤 큰 혜택이 있었는가 라고 물으면서 2027년에서 2028년 만료 예정인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1대1로에 최초로 가입한 나라였고 이제 최초로 탈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미국의 압박과 강압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물리노는 자체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4일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CK 허치슨의 글로벌 항만 사업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거래 규모는 약 228억 달러였고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이 포함됐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파나마의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나마 포트 컴퍼니 지분 90%를 인수하는 내용이었죠. 트럼프는 의회 연설에서 이 소식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큰 기업이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사들인다고 발표했다고요. 루비오 국무장관도 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기업에서 미국 기업으로 항구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거래는 운하 자체의 소유권이나 운영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운하는 여전히 파나마 정부 소유의 파나마 운하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인수한 건 운하 주변의 화물 항구들, 즉 배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시설들이에요. 선박들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이 항구들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변화였죠. 중국계 기업 대신 미국계 기업이 항구를 운영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몇 달이 지나도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중국이 개입했어요.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이 거래에 대한 독점 금지 검토를 시작했고 중국 국영 언론들은 중국의 국익을 해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CK 허치슨은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 홍콩은 중국의 일부니까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어요.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 항구 매각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말이 되어도 거래는 여전히 교착 상태였습니다. 특히 파나마 자산 부분은 중국의 정치적 반발과 규제 리스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블랙록과 CK 허치슨 모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언제 거래가 마무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한편 파나마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CK 허치슨과의 장기 운영 계약, 특히 재입찰 없이 25년 연장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커졌어요. 일부에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계약 재협상이나 심지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감사 착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파나마는 안보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2025년 동안 양국은 합동 훈련을 실시했고 다리안 갭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 통제에서도 협력을 늘렸어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3년짜리 포괄적 안보 조약이
공식 체결됐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26년 1월 초 물리노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위기는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는 파나마는 존중, 신뢰 회복, 공동 작업, 우정의 관계로 나아갔고 운하는 파나마의 것으로 남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더 이상 운하 재점령 같은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완전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곽은 보입니다. 파나마는 1대1로에서 탈퇴하고 중국 기업이 운영하던 항구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미국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했고요. 대신 미국은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운하 재점령 같은 극단적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양측 모두 얼굴을 세울 수 있는 타협이었죠. 이 사건은 현대 지정학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1970년대 레이건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죠. 하지만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무력 사용이나 조약 파기 같은 극단적 옵션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방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재앙이 될 게 명백했으니까요. 미국의 안보 우려는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CK 허치슨이 베이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대만 위기 같은 상황에서 이 항구들이 전략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만합니다.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서 전쟁 시 중국이 회사의 운하 봉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동시에 파나마의 입장도 정당했습니다. 운하는 1977년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나마 것이 됐고 파나마는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운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나라의 선박을 공정하게 대우했죠.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파나마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이 운하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국 양측은 타협을 찾았습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동의했고 미국은 파나마의 주권을 존중했어요.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찾는 거죠. 트럼프의 초기 위협은 협상의 출발점이었을 뿐 실제 해결책은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컨테이너 화물의 40%가 이 운하를 통과하고 전 세계 해상 무역의 5%에서 6%가 여기를 거쳐요. 운하의 안정적 운영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익입니다. 파나마에게 운하는 경제의 핵심입니다. 연간 약 25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주고 GDP의 7%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2016년 확장 공사에 50억 달러를 투자한 것도 운하가 국가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1대1로의 첫 라틴 아메리카 회원국이 탈퇴했고 전략적 항구들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파나마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 150개국 이상과 1대1로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서의 후퇴가 중국의 전체 전략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블랙록의 항구 인수가 최종 완료되면 중국의 물리적 존재는 크게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거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중국이 계속 방해하면 파나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CK 허치슨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유럽이나 다른 미국 기업에게 항구를 맡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운하의 중립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1977년 조약의 핵심 원칙이죠. 운하는 평시와 전시 모두 모든 국가에 개방돼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지면 운하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고 글로벌 무역에 혼란이 생길 겁니다. 다행히 양국 모두 이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보 협력이 강화됐고 경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파나마는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재균형을 맞췄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거죠. 이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중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파나마가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기운 건 이 지역에서 큰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비슷한 선택에 직면할 수 있어요. 중국의 투자와 미국의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요. 파나마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권을 지켰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됐으며 안보 협력을 통해 국가 안전도 강화됐죠.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도 외교 관계는 유지하는 균형을 찾았습니다. 2025년의 파나마 운하 위기는 21세기 지정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강대국 간 경쟁, 작은 나라의 주권, 경제적 이익, 안보 우려가 모두 얽혀 있어요.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외교와 타협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는 앞으로도 전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운하는 파나마 것입니다. 1914년 미국이 만들었지만 1999년부터는 파나마가 운영하고 있고 2025년의 위기를 거쳐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확인됐을 뿐입니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기후 변화, 기술 혁신, 지정학적 재편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 문제는 그중 하나의 에피소드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강경한 레토릭 뒤에서도 실용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주권과 안보, 경제적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파나마 운하 사례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